700만 원 침대를 당장 치우라고 소리친 남자. 25년간 0.1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던 독일 최고의 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387일간 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휠체어에 실려 한국 사위 집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의 하자를 찾아 딸을 데려가겠다는 것. 그런데 온돌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찍어낸 숫자는 그의 25년 공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이 완고한 독일 장인은 한국 사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내가 졌다. 대체 이 바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복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그럼 감동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빠, 제발 한 번만 와줘. 딸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그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다시 수화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387일째였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 말이죠. 저는 독일에서 25년간 산업 설비의 열 효율만을 계산해온 엔지니어 클라우스입니다. 뮌헨의 자동차 공장부터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열 설계가 없었죠. 0.1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세계. 열이 1도만 새도 기업의 통장에서는 수십억이 증발하니까요. 저는 그 돈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완벽주의.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가장 완벽해야 할 설계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소피아였죠. 한국 사람이야, 아빠. 1년 전 소피아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 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죠. 뮌헨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가 고작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해 한국으로 가겠다니요. 제 머릿속 계산기가 요란하게 돌아갔습니다. 언어, 문화, 8500km의 거리. 모든 수치가 실패를 가리켰습니다. 안 된다. 제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소피아는 울며 매달렸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는 떠났습니다. 제 배웅도 없이요. 공항으로 향하던 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끝내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그 독한 뒷모습이 저를 닮아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387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소피아는 아이를 낳았고 저는 그 소식에도 서재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당신 자존심이 딸보다 중요해?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사람이었는데요. 혼자 아이 낳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제 완벽한 인생에 흠집이 났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무릎에서 시작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와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15년 전부터 저를 괴롭혀온 지병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마치 뼈마디 사이에 유리 조각을 넣어놓고 비비는 것 같았죠. 의사는 스트레스가 한계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우리 한국 가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마지막 기회.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387일간 쌓아올린 고집이라는 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일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저 멀리서 소피아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1년 만에 보는 딸. 많이 야위었더군요.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우는 아이를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보다 더 아픈 통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재훈. 내 사위. 그는 어색하게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오셨습니까, 장인어른?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턱 끝으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들라는 뜻이었죠. 사위는 군말 없이 제 트렁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내 딸을 데려가서 살게 한 그 집이 어떤지, 내 완벽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 똑똑히 확인해 주마.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확인하게 될 것은 집의 하자가 아니라 제 60년 인생의 오류였다는 것을요. 25년 열 전문가의 자존심이 한국의 평범한 바닥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택시가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죠. 싸우러 가는 사람처럼 비장하게 말입니다. 387일의 침묵을 깨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챕터 2 열화상 카메라를 든 남자를 서술 중심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대사는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독일 엔지니어의 분석적 사고와 내면 심리 묘사에 집중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제 감각을 자극해온 것은 냄새도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기의 질감이었죠. 훈훈했지만 메마르지 않았고 따뜻했지만 폐를 찌르는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기묘하더군요. 25년 동안 수많은 공조 시스템을 설계해봤지만 기계 장치 없이 이런 공기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위화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바로 없음이었습니다. 독일 집이라면 거실 창가에 반드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육중한 주철 라디에이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천장 귀퉁이에 매달려 있어야 할 송풍구 그릴도, 바닥을 덮고 있어야 할 두꺼운 카펫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마룻바닥만이 반질반질하게 윤기를 내며 펼쳐져 있었죠. 마치 마감이 덜 끝난 공사장 같더군요. 소피아가 건넨 슬리퍼를 신고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바퀴가 나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만큼 집안이 고요하다는 증거였죠. 팬 돌아가는 소리도 물 흐르는 배관 소음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김서방, 난방 설비는 어디 있나? 사위는 벽에 붙은 손바닥만한 플라스틱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조절기 하나가 전부라는 대답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30평이 넘는 공간을 저 작은 스위치 하나로 통제한다니요. 연력학 제1법칙을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공기를 데우려면 대류를 일으킬 열교환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니트 소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행 가방에서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자 렌즈가 징하고 초점을 맞췄죠.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러 온 날이었으니까요. 내가 선택한 이 남자가 이 나라의 기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수치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렌즈를 거실 구석구석 들이댔습니다. 보통의 집이라면 창가 쪽은 파랗게 냉기가 돌고 난방기 주변은 붉게 열기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단열이 깨지기 쉬운 모서리나 문틈은 시퍼렇게 떠야 했죠. 하지만 뷰파인더에 뜬 화면은 제 25년 경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붉었습니다. 온통 붉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균일함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이든 외풍이 들어올 법한 창가 구석이든 온도 편차가 0.3도 이내였습니다. 실험실 항온 챔버 체인버에서나 구현 가능한 수치였죠. 대류 난방이라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깔려 상하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집은 바닥부터 사람 허리 높이까지 온도가 자로 잰 듯 똑같았습니다. 마치 거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열덩어리인 것처럼요. 기계 오류인가 싶어 카메라를 흔들어 보고 다시 측정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제 상식이 틀렸다는 것일까요? 사위가 다가와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바닥 아래 온수 파이프가 깔려 있다는 말에 저는 혀를 찼죠. 바닥을 데운다고? 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바닥을 가열하면 그 열기는 천장으로 다 날아가 버려. 사람이 숨 쉬는 공간은 데워지지 않는다고. 이건 에너지 낭비야. 바닥재가 열을 흡수해버리는 전도열 손실 컨덕션 로스만 해도 엄청날 것이 뻔했습니다. 냄비 뚜껑을 데워서 물을 끓이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사위를 노려보며 카메라를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 바닥은 붉은 용암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비효율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손녀 미나였습니다. 소피아가 아이를 안고 나왔을 때 아이의 양볼은 불덩이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된 감기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습도계를 확인했습니다. 45%. 수치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설계 결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닥만 뜨겁고 윗공기는 차가운 이 기형적인 난방 구조가 아이의 체온 조절을 방해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김서방.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가습기 가져오게. 그리고 바닥 온도 낮춰. 애한테 열이 나는데 바닥까지 끓여대면 어쩌자는 건가. 사위가 허둥지둥 움직이는 꼴을 보며 저는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구조. 여론도 없이 바닥만 달구는 이원시적인 방식. 오늘 밤 이 집의 설계적 오류를 낱낱이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오만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요. 저녁 식탁 위에는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유일한 대화였죠. 저는 밥을 씹으면서도 틈틈이 벽에 걸린 온습도계를 곁눈질했습니다. 온도 24도, 습도 48%. 수치는 완벽했지만 기계적 공조장치 없이 이런 쾌적함이 유지된다는 건 제 25년 경험칙상 불가능했습니다. 혹시 바닥재 밑에 특수 단열 필름이라도 깔았나? 아니면 벽체 안에 내가 모르는 복사 패널이 숨겨져 있나?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봤지만 눈에 보이는 건 텅 빈 거실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손녀 미나의 기침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콜록콜록. 마른 기침이 정적을 깰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당장 주치의를 불렀겠지만 여기는 낯선 서울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신뢰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난방 시스템이 돌아가는 집이었죠. 아이가 숨 쉴 때마다 쇳소리가 섞여 나는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사위는 거실 한복판에 두툼한 요를 깔더군요. 미나는 오늘 여기서 재울게요. 침대는 기침에 안 좋아서요. 코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건조함은 공기 문제지 침대 탓이 아니니까요. 뜨거운 바닥 때문에 더 건조해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방식이 실패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제 예측이 틀리기를,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25년의 지식이 틀려도 좋다는 모순된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독일에서 공수해온 전동 침대에 누웠습니다. 리모컨으로 상체를 15도 세웠죠. 호흡이 가장 편안한 각도였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등은 편안한데 발끝이 시렸어요. 실내 온도는 24도인데 이불 속 제 발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혈액순환이 멈춘 듯 냉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죠. 류마티스 통증이 도지려는지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려 봐도 뼛속을 파고드는 한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헨의 겨울밤 라디에이터 옆에 붙어 있어도 등 뒤가 서늘했던 그 기분 나쁜 냉기와 똑같았습니다. 반면 거실 쪽은 고요했습니다. 미나의 기침 소리도 멈췄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사위와 딸 미나가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하나를 덮고 있는데도 추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나는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죠. 상기되었던 아이 얼굴이 편안한 살구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색색거리며 잠든 아이의 숨소리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침대는 바닥에서 60cm 떨어져 있잖아요. 찬 공기는 아래로 깔리므로 제가 더 따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춥고 바닥에 붙어 자는 저들은 덥다고 이불을 걷어찹니다. 연력학 교과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현상이었죠.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열 손실, 대류 효율. 어떤 공식을 대입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설계가 틀린 게 아니라 전제가 틀린 건가?
평생 처음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시린 무릎과 저들의 평온한 모습 사이의 간극은 너무 컸습니다. 새벽 2시 결국 저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창 너머로 스며든 서울의 야경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슬리퍼를 벗었습니다. 맨발이 나무 바닥에 닿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군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건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안정감이었죠. 발바닥에서 시작된 미지근한 열기가 발목을 타고 종아리로 허벅지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갓 구운 빵의 속살처럼 부드럽고 묵직한 열기였습니다. 라디에이터가 뿜어내는 건조하고 따가운 열풍과는 질감 자체가 달랐죠. 저는 홀린 듯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위와 딸 손녀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잠든 미나의 곁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죠. 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색색거리는 숨소리에는 더 이상 쇳소리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혀온 오른쪽 무릎이 비명을 질렀어야 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자마자 마치 얼음 조각에 뜨거운 물을 부은 것처럼 뼈마디 사이사이로 열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엎드렸습니다. 뺨을 바닥에 대고 배를 깔고 팔다리를 쭉 뻗었습니다. 등 뒤로는 서늘한 새벽 공기가 느껴졌지만 배 아래로는 뜨거운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전동 침대에서도 진통제를 먹고도 오지 않던 잠이 이 딱딱한 바닥 위에서 쏟아졌습니다. 편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룻밤의 우연일 수 있습니다. 피로가 쌓여서 어디든 잠들었을 겁니다. 엔지니어는 단일 샘플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다시 검증하면 됩니다. 이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제가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죠. 낯선 천장 그리고 등 아래에서 느껴지는 딱딱하지만 따뜻한 감촉. 아, 거실 바닥이구나. 몸을 일으켰습니다. 습관적으로 허리를 짚었다가 멈칫했죠. 매일 아침 저를 괴롭히던 뻣뻣한 통증이 없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맞는 개운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습니다. 여행의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겁니다. 이 바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아빠. 부엌에서 나오던 소피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65세의 독일 엔지니어가 거실 바닥에 대자로 뻗어 자고 있었으니 놀랄 만도 했겠죠. 장인어른 식사하시죠. 사위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펴놓은 작은 교자상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미역국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술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뜨끈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안착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와 뱃속의 온기가 만나 온몸을 감쌌습니다. 사위가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50도의 온수, 15cm 간격의 배관, 황토와 콩자갈. 열역학의 3대 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반박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25년입니다. 25년간 쌓아온 제 이론이 이 작은 아파트 바닥에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에너지 손실률, 유지보수 비용, 내구연한.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겁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위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항복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 창가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피아와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 사진 속에 제가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더 필요합니다.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또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검증을 위해서였습니다.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말했죠. 바닥에 등을 대자 열기가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깊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저를 괴롭혀온 류마티스 통증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연속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데이터가 일관적입니다. 플라시보라고 하기엔 효과가 너무 뚜렷합니다. 그때 미나가 뒤척이며 제 옆으로 굴러왔습니다. 작은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자 무언가 단단히 잠겨있던 것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내가 틀렸구나. 25년간 쌓아온 공식. 열은 위로 올라가고 바닥 난방은 비효율적이라는 상식. 그 모든 것이 이 따뜻한 바닥 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위 앞에 섰습니다. 김서방.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열이 아니더군. 사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바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죠. 독일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지. 그건 물리야. 하지만 이건 사람을 데우더군. 이건 철학이야.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집은 바닥이 기계입니다. 24시간 내내 사람을 품어주는 시스템이죠. 저는 사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홀가분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내 25년 설계보다 자네 집 바닥이 더 훌륭해. 미나의 기침을 멈추게 한 건 내 5,000유로짜리 침대가 아니라 이 바닥이었어. 내가 틀렸고 자네가 옳았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387일 동안 한 번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어깨였습니다. 미안하다. 1년 동안 자네를 보지도 않고 판단해서. 사위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거실 바닥의 온기가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수천 톤의 압력을 견디는 배관 설계보다 지금 마주 앉은 사위의 눈을 보는 게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사위의 이름을 부른 것은요. 그 두 글자를 뱉어내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위의 눈이 커지더군요. 숟가락을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소피아도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죠. 내가 틀렸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62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백이었습니다. 엔지니어에게 틀렸다는 말은 사망 선고와도 같았으니까요. 평생을 정답만 찾으며 오답을 용납하지 않고 살아온 저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말보다 홀가분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오류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1년 동안 미안했다. 자네를 보지도 않고 판단해서. 서류 몇 장 국적 하나로 자네의 가치를 재단해서. 정말 미안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번지더군요. 결혼식에 안 가서 미안하다. 내 딸의 가장 예쁜 모습을 외면해서 미안하고 내 손녀가 태어났을 때 안아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제 손은 계속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황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어젯밤 바닥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뜨겁고 묵직하고 진실했죠. 5,000유로짜리 침대도 최첨단 설비도 주지 못한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와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위의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잡은 손에 힘을 주었죠. 이 손을 놓치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요. 그때 안방에서 으악 마이너스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였습니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어요. 소피아가 달려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밤새 앓았던 아이의 얼굴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열은 완전히 내려 있었고 그 지독하던 기침 소리도 없었죠. 사위가 제게 아이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볼까? 미나야, 할아버지야. 저는 떨리는 팔로 그 작고 따뜻한 생명을 받아 안았습니다. 솜털 같은 머리카락, 전 냄새가 나는 보드라운 살결. 아이가 제 품에서 꼼지락거리더니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 힘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지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지킨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바닥이, 그리고 이 바닥을 깐 사위의 정성이 제 손녀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의 온기가 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어요. 387일간 얼어붙어 있던 우리 가족의 시간을 녹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유의 온도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 온기를 놓치지 않겠다고요. 귀국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다 말고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하더군요. 수만 개의 아파트 불빛들.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에 등을 대고 잠들어 있을 터였습니다. 그 거대한 평온함이 낯설면서도 경이로웠죠. 사위가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식탁이 아닌 거실 바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엉덩이뼈를 타고 올라오는 묵직한 열기. 일주일 전만 해도 야만적이라 비웃었던 이 자세가 이제는 65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었거든요. 왜 서양은 이 완벽한 기술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효율, 비용, 시공 난이도. 엔지니어로서 수백 가지 이유를 대봤지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기술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마 바닥에 깔기엔 자존심이 너무 비싸서가 아닐까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그랬습니다. 서양의 건축은 늘 높이를 지향했죠. 더 높은 천장, 더 높은 침대, 더 높은 의자. 바닥은 흙 묻은 신발로 밟고 지나가는 통로일 뿐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바닥으로 내려와야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춰야 비로소 그 온기를 허락하죠. 우리는 그 낮아짐을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효율 나쁜 라디에이터를 벽에 걸어두고 건조한 공기를 마시며 우아한 척 떨고 있었던 거죠.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바닥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매끄럽고 따뜻했습니다. 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높은 기술이 이 낮은 바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자존심. 나도 여기 두고 가야겠네. 제 말에 사위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다음 날 공항. 출국장 앞에서 소피아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1년 만에 안아보는 딸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딸을 토닥이며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굳은 살 박인 제 손과 따뜻한 사위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387일간의 냉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엔지니어 대 엔지니어가 아닌 장인과 사위로서 나는 첫 악수였죠. 그 맞잡은 손의 온도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민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소피아와 사위, 그리고 아장아장 걷는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나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위와 딸이 놀란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더군요. 거실에는 소파가 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없었죠. 대신 바닥에 매끄러운 원목 마루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올라서며 사위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게. 우리 집은 신발 벗고 들어와야 해. 사위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올라왔죠. 제가 1년간 직접 시공한 독일식 건식 온돌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자네 말대로 자존심은 걷어냈네. 대신 온기를 채웠지.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두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윈헨의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우리 집 바닥은 서울의 그날 밤처럼 따뜻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오른 온기가 우리 가족을 가장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클라우스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뭘 가졌느냐? 넌 얼마나 대단하냐? 넌 왜 틀렸느냐고요? 25년간 0.1도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독일 엔지니어처럼 우리도 완벽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틀리면 지는 거라고 무릎 꿇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서울의 작은 아파트, 그 따뜻한 온돌 바닥은 달랐습니다. 그곳엔 판단도 조건도 자격 심사도 없었습니다. 독일이 내 공식이 맞느냐고 물을 때 한국 바닥은 그저 등 대봐 따뜻하니까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700만 원 침대가 15년간 못 고친 통증을 이 낮은 바닥이 3일 만에 녹여버렸습니다. 내가 졌다는 그 한마디가 387일간 얼어붙었던 가족의 시간을 단숨에 녹여버렸죠. 이제 세계는 압니다. 가장 높은 기술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사람을 살리는 진짜 온기는 천장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에 짓눌리진 않으셨나요? 무릎 꿇으면 지는 거라며 꽉 닫힌 마음으로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클라우스는 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낮출 때 비로소 가장 따뜻한 온기를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은 어깨를 조금이라도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먼저 내민 손 하나가 누군가의 387일을 녹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따뜻한 바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가족과 화해했던 경험, 먼저 손 내밀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저희 감동은 여기는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감동과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